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울 명동에는 외국인 손님으로 다시 북적거려졌습니다. 서울도 홍콩, 중국 못지않은 쇼핑 명소로 불리는데요.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왕혜인 님도 이런 한국의 쇼핑 소식을 자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중국에서 만난 한국 매니저와의 믿지 못할 사연으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홍콩에 살고 있는 왕혜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으로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답니다. 같은 동양인인데도 이상하게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 달리 너무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30년 동안 여성복을 팔고 있습니다. 중국이 쇼핑의 나라이니만큼 저희 업계 경력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근무하는 곳은 홍콩에서도 손꼽는 쇼핑센터예요. 초고가 브랜드 옷은 아니지만 꽤 가격이 나가는 옷들이 많아서 제 매장에 오시는 손님은 예복이나 하객룩으로 많이 사가십니다. 자주 입는 옷이 아니다 보니 고객님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데요. 매장에 들어오시는 손님의 체형을 눈여겨보고 피부톤도 확인하고 옷을 어떻게 입으실 건지 자세히 물어봐서 꼼꼼하게 코디를 해드립니다. 저도 힘든 과정이지만 이 옷저 옷 갈아입는 손님도 여간 힘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게 진심을 다해 코디를 해드리고 있어요. 고맙게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셔서인지 매출도 좋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이 일을 관둘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경력이 많을수록 유리한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이 무섭고 너무 싫어졌거든요. 2달 전 옷을 사간 20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지 뭐예요. 아직 어린 나이라 예복이나 하객용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20대 여자분이다 보니 저는 제 딸 옷을 골라주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옷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잘 어울리는 핑크 원피스를 골라서 갔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 여자분이 다시 왔어요. 남자친구와 함께요. 그때 사갔던 옷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한 달이 지난 옷을 다시 가져온 커플은 친구 결혼식 때 입으려고 산 옷인데 옷에 오염이 있어서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옷을 팔 수 있냐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제가 이 업계 경력이 몇 년인데 밝은 옷을 팔 때는 옷에 오염이 있는지 확인 안 했겠습니까? 그 옷을 팔던 날도 분명 확인했을 겁니다. 작은 자국이라도 있으면 새 상품으로 바꿔주거나 오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파는 점이다. 그런데 그 비싼 옷에 오염이 있었다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이나 지났잖아요. 환불 규정에는 옷에 태그를 떼지 말고 영수증을 지참해서 일주일 안에 오면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서 갖고 왔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한 달 이상 지나서 옷을 가져오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다 보니 못 가져왔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거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진짜 그런 분은 미리 전화하고 입원 중 사진이라도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도 안 뜯지도 않고 오면 너무 미안해합니다. 이 업계에 일을 하다 보면 진상 손님을 많이 만났거든요. 저를 믿고 제가 코디해드리는 옷을 사는 분도 많지만 입은 옷도 안 입었다며 속이고 반품 기간이 지나서 와놓고 몰랐다고 하고 자신한테 잘 안 어울리는데 제가 어울린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소리소리 지르고 막말에 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계 경력 30년에 제가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하지만 이 20대 여자 손님은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요? 막 공부 끝낸 사회의 때가 덜 묻은 순진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경우 없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옷을 들고 온 날 토요일이라 관광객들도 꽤 많았답니다. 매장에 손님이 많은데 오염 있는 옷을 팔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상품은 우리 매장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품이었는데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난 것과 옷에 이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장담하지 말라며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손님이 많았는데도 저는 그 일을 겪은 토요일 오전부터 판매에 전념하기 어려웠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20대부터 저라면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험난할고 싶었습니다. 저는 본사에 옷을 보냈습니다. 심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본사에 보내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본사에 있는 심사 담당자들은 그들도 컴플레인이 귀찮아서 대충 심의하고 반품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심사조차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저는 고객한테 계속 불만 전화를 받는 거죠. 거기다 컴플레인이 걸린 매장은 평가 점수도 낮게 받아요. 점수가 낮으면 신상 물건을 배분받을 때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본사에서 매장으로 성실 영업 확인도 오는데 그때도 고객님들께 편리한 서비스를 했는지 꼭 물어보고 랜덤으로 손님들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고객님들의 문자가 좋지 않으면 평가 점수가 더 낮아지고요. 제가 제 돈 들여 이 브랜드홈 매장을 열었음에도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본사로부터 갖가지 제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제품 심의를 보낸 것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나몰라라 하는 행동을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옷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사 대응은 너무 놀랐습니다. 본사에 옷을 도착하자마자 어떤 남자가 저한테 연락을 주었어요. 본사의 심사 담당자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본인이 그 업무를 한 달 정도 임시로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한국유통무역을 담당하는 한국에서 온 김석기라고 했습니다. 김석기 매니저가 저한테 한 첫마디는 바로 컴플레인으로 마음 고생 많으시죠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일로 사람한테 너무 충격받았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간 누적된 충격이 20대 여자를 통해 정점을 찍었다고 할까요? 여튼 김석기 매니저의 따뜻한 한마디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어져서 업계를 떠나고 싶다고 매장도 접을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도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매장에서 오랫동안 서 있는 것부터 옷을 진열하는 노동까지 벅찼거든요. 그래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왔는데 이젠 다 놓고 싶더라고요. 석기 매니저는 옷을 꼼꼼히 심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말이라도 매우 고마웠죠. 저는 그 전화를 받은 날 며칠 동안 못 자던 잠을 좀 잤습니다. 그냥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제 매장에 한국 멀쑥하게 생긴 한국 남자가 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짙은 검은 머리에 눈은 가로로 길게 찢어진 날카로운 눈매지만 입술 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개구지면서 착해 보였습니다. 한국 남자는 우리 브랜드 종이 가방을 들고 있어서 저는 한눈에 그가 김석기 매니저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니저가 매장까지 찾아오지 않거든요. 의아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국 남자는 웃으면서 김석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착용 여부 심사를 한 옷을 들고 진짜 매장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고마웠습니다. 매니저는 이 옷은 착용한 옷이 맞다는 심사 결과표를 주었습니다. 저는 통쾌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여자에게 전화를 해야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근무 중에 그런 불만 전화를 하고 나면 남은 시간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퇴근 후에 문자를 남겨서 따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매니저는 고객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컴플레인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고 오후 매장 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하면서 고객 컴플레인을 자신이 전화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여기도 뭔가 애송이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안심이 되지 않더군요. 하지만 매니저는 간곡하게 고객의 전화번호를 요청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생길까 봐요. 저는 노트에 적어놓은 20대 여자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줬죠. 매니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본사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내심 그 여자분이 전화를 받아서 이 컴플레인의 끝을 김석기 매니저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치기 싫었거든요. 전화를 2번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매장에 온 김에 쇼핑센터 전체를 잠시 둘러보고 오겠다며 했어요. 경쟁업체의 매장 배치라던가 손님 반응을 살피겠다는 거죠.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김석기 매니저는 다시 본사로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에게는 전화가 없었냐고 물어도 봤어요. 안타깝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더니 미소를 짓던데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녀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중국에는 채팅을 라인으로 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거죠. 채팅 앱에 있는 그녀의 프로필에는 우리 매장에서 샀던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식장 한켠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옷을 팔았냐고 호통치던 20대 여자 얼굴이 떠오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일을 30년 하면서 이렇게 된통당하기는 또 처음이네요. 김석기 매니저는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때 쓰라고 저장해 주었습니다. 저는 매니저 덕분에 그동안 약해진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매니저는 저 같은 사람이 그동안 업계에서 열심히 일해주셨기 때문에 타이페이의 쇼핑센터가 이렇게 잘 되는 것 아니냐며 좀 더 힘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깍듯이 인사하고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니저가 캡처해준 사진을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진을 해명해달라고 했지 마음의 치유가 되어서인지 힘이 빠진다기보다 통쾌했습니다. 그녀는 죄송하다는 짧은 글로 답변을 마쳤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시끄러운 사람치고 면밀한 사람 못 봤습니다. 며칠을 쏘가리한 것에 비하면 너무 허무하게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김석기 매니저 덕에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금 더 해볼까 하고 매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회피하는 매장의 고객 컴플레인을 본사 직원이 그것도 임시로 맡은 일인데도 이렇게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매니저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매장의 한국 사람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쌓인 것처럼 중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들도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뜨거. 도대체 이 집은 겨울에 어떻게 따뜻한 거야? 집에 불이라도 난 거야? 아니 누가 집이 춥다고 집안에 불을 질러?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한국의 겨울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춥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오면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집 밖은 몹시 춥지만 그럴 때 집에서 뜨끈한 방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서 시원한 귤 까먹으며 TV 보는 맛 모두 아시죠?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들 중에도 이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찾았던 러시아 쇼트트랙 사르 아물랭 선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창 선수촌 숙소에서 동료 선수들과의 모습이 공개된 것인데요. 영상 속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들은 뜨끈한 거실 방바닥에 누워서 맨발로 올림픽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진 서양 선수들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추운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라 한국의 온돌에 더욱 푹 빠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스위스 기자 그레이트가 한국 방문기를 적은 저서에 이곳 사람들은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빵처럼 구워지는 게 아주 익숙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찾은 서양인들의 눈에 들어온 특이한 것이 바로 온돌 문화였다고 하는데요. 입식 생활권인 서양은 전통적으로 벽난로를 사용한 대류 난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인 여성 엘비스가 있었는데 그녀 또한 조선 견문기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국의 온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의 방은 언제나 과도하게 따뜻하다. 나는 어느 끔찍한 밤을 방문 앞에 앉은 채로 새운 적이 있는데 그때 방 안의 온도는 섭씨 39도였다. 지친 몸을 거의 지지다시피 데워주는 이 정도의 온도를 한국의 나그네는 아주 좋아한다. 당시 한옥은 우리의 시골집을 떠올려 보면
아궁이와 가까운 아랫목은 바닥이 탈 정도니 그럴 만도 하네요. 요즘은 한국의 모든 문화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돌 문화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온돌을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처음엔 낯설어 하면서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아주 그리워한다는데요. 힐튼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을 돌며 여행 중인 러시아인 힐튼 씨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출신 힐튼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러시아에서도 춥기로 유명한 모스크바이기 때문에 추위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한국 여행을 시작할 때 SNS 친구들의 조언을 흘러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한국의 추위에 대하여 제게 경고를 했죠. 한국의 겨울바람은 겪어본 사람만 알아 마치 바람이 살을 베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언니가 비록 러시아인일지라도 한국의 추위를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래. 그런 추위에도 얼음컵에 든 커피를 들고 다니는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분명 그들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민족인지 몰라. 그들의 조언처럼 한국의 추위는 제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제 고국 러시아가 가장 추운 곳이라고 믿었는데 한국 또한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비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온돌 문화입니다.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은 전통 방식대로 돌을 데우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비용 면에서나 편의성 면에서나 호텔 대신 아파트먼트를 빌려서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집에는 우리 서양처럼 거의 침대와 소파, 식탁 등 입식 생활을 위한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TV 속 한국인들은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일본의 가정집에서 겨울에 난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타치에 둘러앉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앞서 가본 일본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이 벽에 걸린 온풍기와 아까 말한 코타치였습니다. 키가 큰 저에게는 그 코타치가 좁게 느껴져서 사용할 때 몹시 불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위 극복을 위해 난방을 하더군요. 저는 그것이 한국의 오래된 전통 문화인 온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온돌이 지금 시대에 맞게 보일러로 변화했지만 바닥 전체를 데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위 보일러를 사용하면 바닥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데 추위에 얼었던 몸이 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있으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저절로 저도 모르게 자꾸 소파가 아닌 바닥에 앉게 되더군요.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바닥에서 스르륵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따뜻한 바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의 난방 방식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난방을 한다고 해서 방 안의 공기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의 고향에서는 벽난로를 사용하는 집이 많은데 연료를 직접 태우기 때문에 공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놀라운 방식은 공기를 전혀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난방을 한다고 기침이 난다거나 눈이 맵지도 않아서 편안했습니다. 그쯤 되니 이 좋은 방법을 왜 러시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것인지 엄청나게 효율적인 이 시스템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했다니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겨 몇몇 유튜브를 찾아보니 전통 방식의 온도는 난방과 동시에 조리도 가능하더군요. 와우, 당신들은 정말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바닥 열기에 바닥이 타버린 사진도 보았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저런 곳에서 살아왔으니 엄청난 추위에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군요.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저 아랫목에서 데워진 열기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 몸을 데우는 방식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맵고 따뜻한 국물 요리가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곱창전골같이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시뻘건 그 음식을 식탁에서 펄펄 끓여서 매우 뜨거운 상태에서 잘도 먹더군요. 일본인들이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데운다면 한국인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대신 뜨겁고
매운 국물을 위장에 집어넣어 몸을 데우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몇 번 먹어보니 그 음식들은 먹고 나면 몸에서 저절로 열이 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뱃속이 따뜻하여 찬바람이 불어도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러시아는 이상기후에 더욱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평생 추운 곳에서 나고 자란 저조차도 입이 벌어질 만큼 엄청난 추위였습니다. 일명 살인 눈폭풍이라고 불린 그것은 많은 집을 그대로 얼려버렸죠. 살인적인 엄청난 추위 속에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바닥이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모르고 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니 그것을 몹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얼어버렸을 때 저의 집에 한국의 보일러가 깔려 있다면 얼마나 아늑하고 따뜻했을까 상상하니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추위가 아직 오기 전인데도 저는 벌써 한국의 온돌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보일러를 저희 집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똑똑한 당신들의 조상에게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한국에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뜨끈한 방바닥에 푹 빠져버린 러시아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또 이 사연을 들으니 어릴 적 겨울에 할머니 댁에 가면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귤도 까먹고 군고구마에 시원한 동치미 먹던 추억이 어쩐지 떠오르네요. 그리고 힐튼의 말처럼 저런 살인적인 추위에 한국의 아랫목만큼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새삼 지혜로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